애 좀 똑바로 보세요! 자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장모님 애 좀 제대로 봐주세요. 남의 아이도 아니고 친손녀를 봐주시면서 이렇게 대충 보시는 거예요? 사위가 저를 향해 소리치는 동안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를 정성껏 돌봐주고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도 서글프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못하고 기죽어 있는 딸의 모습에 속이 미어지도록 아팠어요. 안녕하세요. 노을극장입니다. 오늘은 63세 이순덕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세요. 그럼 이순덕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몇 해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한쪽 몸에 마비가 와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려야 했던 저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그런 저에게 단 하나뿐인 딸이 있습니다. 바로 민영이입니다. 민영이는 결혼 후 아이를 갖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난임으로 오랜 시간 고생했는데 알고 보니 자궁 모양이 G형이라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유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던 날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영이는 시댁에서도 사위에게도 마치 죄인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제 앞에서 엄마 나는 왜 이래? 왜 나만 이래? 하며 엉엉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 민영이에게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의사도 쉽지 않을 거라 했는데 꿋꿋이 버텨 세상에 나온 그 작은 생명. 저는 너무 기뻐서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남편도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영이에게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고 아이 울음소리에도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마치고 나서도 민영이네 집으로 달려가 손녀 지아를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민영이가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자 민영이는 조금씩 다시 밝아졌습니다. 아이에게 말도 걸고 웃는 얼굴도 되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위의 말은 이랬습니다. 외벌이로 살림을 꾸려가기가 너무 빠듯하니 민영이가 다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아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직 너무 이른 것 같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 저에게 지아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아프신 남편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제 표정에서 고민을 읽었는지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달에 70만 원씩은 드릴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70만 원으로는 식당에서 받던 월급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웃으며 살 수 있다면, 사위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인다면,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위해, 사위를 위해, 그리고 손녀 지아를 위해.
그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아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자주 울었고 밤새 보채는 날도 있었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그래도 지아가 방긋 웃으면 그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영이도 직장에 복귀하고 나서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사위도 처음엔 고맙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도 저는 지아를 데리고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어서 지아에게 얇은 겉옷을 입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쏟아졌습니다. 장모님, 애 좀 제대로 봐주세요. 친손녀를 봐주시면서 이렇게 대충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 민영이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가 예쁜 것은 맞습니다. 지아 얼굴만 봐도 힘이 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가슴 속에는 뭔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그래도 저는 사위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어렵게, 정말 어렵게 가진 아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예민하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이해하고 또 이해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사위를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아이 돌봄 방식에 한마디씩 얹더니 나중엔 제가 해놓은 모든 것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사귀고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딸이 힘들지 않으면 됐어. 지아가 건강하면 됐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제가 나름대로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을 앞에 두고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음식이 좀 짜지 않아요? 저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날 비슷한 반찬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젓가락 갈 데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지아를 돌보며 틈틈이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부엌에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딸과 사위가 퇴근 후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말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내가 지아를 돌봐주러 온 거지 살림하러 온 건 아니잖나. 살림까지 시킬 거라면 돈이나 제대로 주고 시키던가 아니면 살림 따로 하는 사람을 구하던가 자네가 직접 하던가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딸도 사위도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갱년기세요? 왜 이러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갱년기.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제가 화를 내는 이유를 그걸로 돌리는 사위의 모습이 황당하고 허탈하고 그리고 깊이 화가 났습니다.
더 기막혔던 건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영이는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저를 말린 겁니다. 사위가 아니라 저를. 그 손길이 얼마나 섭섭하던지요. 딸의 손이 내 팔을 잡고 있었는데 마치 모르는 사람한테 잡힌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아무도 아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희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베이비시터를 구하든 지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든 방법을 찾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위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는 사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눈을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가면서 손녀를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부터 자네 딸은 자네가 알아서 키워.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를 안아들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지아를 꼭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날 밤 저를 붙잡아주는 전부였습니다. 문 밖에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서 지아를 꼭 껴안은 채 저는 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낮은 목소리로 시작하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왜 그랬어? 내가 뭘 어쨌다고? 사실만 말했잖아. 사실? 그게 사실이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지 알기나 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는 한 딸은 저와 사위 사이에서 계속 끼어 있어야 할 테니까요. 지아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옆방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다는 것도 할머니가 눈물을 참고 있다는 것도 그저 따뜻한 품 안에서 천사처럼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아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보들보들한 그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자면서도 놓지 않으려는 듯이요. 지아야, 할머니가 너는 참 많이 사랑했다. 그 말을 속으로 되새기는데 눈물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싸움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아 곁에 살며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이 들 줄 알았는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래도 그 말은 아니지. 아니, 내가 맞아. 그렇게 생각이 오가다가 어느 순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지아는 이미 깨어나 옹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아를 안아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사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시간에 이미 출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부엌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민영이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딱 그 세 글자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그 짧은 한마디가 왜 이리 가슴에 사무치던지요. 원망도 화도 아닌 그냥 그 말 하나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책맞게도 아침부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딸이 나간 뒤에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를 무릎에 앉혀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지아 밥 먹이고 낮잠 재우고 씻기고 몸은 익숙한 대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계속 어제 일이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무렵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나랑 둘이 외식하자. 박서방이 일찍 들어와서 지아 볼 거야. 저는 잠시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알겠다고 답장을 보내고 소파에 기대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딸은 저에게 지아를 계속 봐달라고 할 것입니다. 사정을 하든 부탁을 하든.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나가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화가 난 건 맞는데 그 말을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딸 앞에서 식사 자리에서 오히려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생각이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위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해야 할지 몰랐고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위는 지아를 안아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외투를 집어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얼마 만에 혼자 나서는 건지 지아 없이 장바구니 없이 그냥 내 발걸음 하나로 걷는 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마냥 좋았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고 하늘이 조금 더 넓어 보였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길,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부탁을 들어줄지 거절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딸이랑 밥 한 끼 먹는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장모도 육아 도우미도 아닌 그냥 민영이 엄마로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아 없이 장바구니 없이 그냥 나 혼자. 창문 밖으로 저녁 풍경이 흘러갔어요. 퇴근하는 사람들, 손잡고 걷는 연인들, 뛰어가는 아이들. 다들 저마다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풍경이 그날따라 참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나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 그 기분이 얼마나 낯설고 또 얼마나 반갑던지요. 버스에 몸을 맡긴 채 민영이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삼겹살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영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웃음, 언제 봤더라 싶었어요. 산후 우울증으로 울기만 하던 민영이, 사위 눈치 보며 고개 숙이던 민영이. 그 아이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하나에 이미 울컥했습니다. 얼른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 뒤에 얼굴을 숨겼어요. 삼겹살이 노릇노릇 구워졌어요. 민영이가 능숙하게 가위로 잘라 제 앞에 밀어줬습니다. 엄마, 쌈 싸줄까? 아니, 나 직접 싸먹을게. 별것 아닌 대화인데.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민영이가 소주를 시켰습니다. 우리 모녀 사실 술을 잘 못해요. 그래도 그날만큼은 한잔하고 싶은 분위기였어요. 소주잔을 살짝 부딪히고 한 모금 마셨더니 쓰고 또 달았습니다. 고기도 맛있고 딸도 옆에 있고 오늘 하루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 먹다가 민영이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민영이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아, 지아 얘기하려는구나. 지아를 계속 봐달라고 부탁하려는 거겠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영이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박서방이 지아 계속 봐달라고 할 거야. 근데 못하겠다고 해. 절대 못하겠다고, 싫다고 해.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응. 딸이 저한테 지아를 봐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봐주지 말라고, 거절하라고. 딸이 저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물었어요. 왜? 내가 지아 봐주면 너도 좋지 않아? 민영이는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한 그런 웃음. 엄마도 힘들잖아. 내가 왜 몰라. 30대인 나도 육아가 이렇게 힘든데 60이 넘은 엄마는 오죽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람 많은 고깃집 한복판에서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민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모른 척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힘든 거 못 본 척했어. 그러면서 매날 엄마한테 기대기만 하고. 그게 너무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딸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 한마디가 듣고 싶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했던 것들. 그게 마침내 이렇게 작은 손 하나로 전해져 왔어요. 손등에 뚝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영이가 얼른 휴지를 건네줬어요. 우리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손만 잡고. 그게 세상에서 제일 긴 위로였습니다. 한참 후에 민영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박서방이 분명히 또 부탁할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안 된다고 해. 엄마 힘들면 안 된다고 해도 돼. 딸이 저한테 허락을 주는 것 같았어요. 거절해도 된다고. 그래도 우리 모녀 사이는 괜찮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든든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고 민영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 앞에 다가서자마자 지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지아는 목이 찢어져라 울고 있고 사위 얼굴은 땀이 송글송글하고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사위에게 안겨있는 지아를 제 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지러지게 우는 지아를 달랜 지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지아는 진정이 됐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지아를 눕히고 거실로 나와보니 사위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고 딸은 집을 치우고 있었어요. 저는 사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박서방, 애썼어. 고생 많이 했어.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도와 집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자라고. 지아는 내가 데리고 자겠다고. 딸은 사위의 손을 잡아 끌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아와 함께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다 눈을 뜨면 새벽이고 또 뒤척이다 눈을 뜨면 아직 새벽이고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민영이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 못하겠다고 해. 절대 못하겠다고. 딸이 저한테 허락해줬으니까. 이제 정말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아 울음소리에 눈을 떴어요. 여전히 이 아이는 아침부터 힘차게 울어댑니다. 저는 지아를 안아들고 우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딸과 사위는 출근했고 저는 또 지아와 단둘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지아가 보챘어요. 낮잠도 안 자고 내려놓으면 울고 안고 있으면 또 칭얼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시큰거렸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아 앞에서는 아픈 소리도 못했습니다. 오후 내내 지아를 달래다 보니 금세 저녁이 됐어요. 딸이 먼저 들어오고 조금 뒤에 사위도 들어왔어요. 저녁을 먹고 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지아를 씻겼어요. 까르르 웃는 지아 얼굴을 보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고요한 거실, 잠든 지아, 다시 시작되는 밤. 그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낮고 억눌린 목소리였는데 금세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위 목소리였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애를 보고 있었는데 장모님 설득을 못하면 어떻게 해? 그 말에 민영이가 받아쳤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엄마가 나가는 건데 도대체 왜 남 탓을 하는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를 식모처럼 대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저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발걸음을 돌리려 했어요. 이 싸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야, 막말로 니네 엄마 갈 데도 없잖아. 그 돈 몇 푼 가지고 어딜 갈 건데?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 안 봐줘. 내 집에서 내일 당장 니네 엄마 나가라고 해. 나갈 거면 내일 당장 나가고 안 나갈 거면 가만히 지아나 보라고 해. 나는 분명히 말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갈 데가 없다. 돈 몇 푼. 가만히 지아나 보라고.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어요. 화가 나는 감정보다 더 강하게 밀려오는 건 수치심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이 사위한테 그런 존재였다는 거잖아요. 갈 데 없는 사람.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시키면 해야 하는 사람.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위가 방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 공기가 싸늘했어요. 말 한마디 없는 식탁. 딸 민영이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렸고 사위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젯밤 두 사람이 크게 싸운 게 표정에 다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올 리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사위였어요. 장모님, 지아를 계속 돌봐주지 않을 거라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영이가 소리쳤어요. 야, 박정호.
저는 민영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최민영, 조용히 해. 박서방 이야기하게. 말은 차분하게 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사위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냉정한 표정으로, 차갑고 또렷한 말투로. 장모님, 지아를 계속 돌봐주지 않을 거라면 오늘 저녁에 나가주세요. 저희가 베이비시터를 구하든 민영이가 일을 그만두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선심 쓰듯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신다고 하지 마시고 나가실 거라면 당장 나가주세요. 지아를 돌봐주실 거라면 저희 집에 계시고요. 선택은 장모님이 하세요.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누르며 말했어요. 박서방, 자리에 앉게. 사위가 멈췄어요. 나는 지아 돌봐줄 사람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 싶어서 배려로 한 달이라고 했던 거야.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나 보네.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알겠어. 오늘 나갈게. 저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지금 당장 나갈게. 엄마. 민영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민영이를 보지 않았어요. 보면 흔들릴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꺼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요양병원 서류들. 몇 달을 이 집에서 썼던 것들인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그게 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영이와 사위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소리. 지아 울음소리였어요. 점점 커지는 그 울음이 저를 붙잡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사위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지아는 바닥에 앉아 저를 향해 작은 팔을 뻗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만, 딱 한 번만 지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을 뗐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어요. 엄마. 민영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딸아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가방 하나 들고 갈 곳이 없었어요. 사위가 맞았어요.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버스를 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버스 창밖을 멍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남편이 떠올랐어요.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남편. 보고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저를 보더니 눈이 조금 커졌어요. 제 가방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 침대 옆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쏟아놨어요. 사위한테 들었던 말들, 민영이 얼굴, 지아 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신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흐르는 그 눈물이 어떤 위로보다 깊게 전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침대 옆 작은 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좁고 딱딱하고 병원 냄새가 났어요. 몸은 새우처럼 웅크려야 했고요.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민영이 집에서 몇 달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편안함이 이 좁고 낡은 간이 침대 위에 있었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잔잔한 그 소리가 저를 조용히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잘 나왔어. 스스로한테 그 말을 해줬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어요. 요양병원의 아침은 일찍 시작돼요. 복도에서 간호사들 발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링거 알람 소리가 울리고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저는 좁은 간이 침대 위에서 눈을 떴어요. 허리가 뻐근했어요.
그래도 어젯밤은 정말 오래간만에 깊이 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남편이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뇌졸중 이후로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 한마디를 하려고 애를 쓴 게 느껴졌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잘 잤습니다. 아침을 보내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영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잘했어. 우리 엄마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네. 웃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물어봤어요. 지아는 누가 돌봐? 전화기 너머로 딸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렇게 멋지게 나가놓고 왜 지아 걱정을 해? 걱정 마. 내가 누구야? 나도 엄마처럼 지아 박서방 그 인간한테 안겨주고 출근했어. 처음엔 막 전화하더니 이젠 전화도 없더라고.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 됐어요. 민영아, 박서방이 애 볼 줄도 모르는데. 걱정 마, 엄마.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 힘든 육아, 박정호도 한번 해봐야지. 자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알고 그랬는지. 딸의 목소리는 가벼웠어요. 그런데 저는 가볍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 뒤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민영이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사실 박정호랑 이혼 생각하고 있어.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혼. 그 단어가 귓속에서 멍하게 울렸습니다. 그냥 육아 때문에 부부가 많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려니 했어요. 어느 집이나 어린아이 키우면서 힘든 시기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혼이라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 침묵이 길어지자 민영이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인간. 항상 우리 집을 무시했어. 나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엄마까지. 근데 지아 낳고 나서 너무 심해졌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어요. 나는 다 참을 수 있었어. 나한테 하는 건 어떻게든 참았어. 근데 엄마랑 아빠를 무시하는 건 이제 더는 못 참겠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내 딸이 저를 위해 참는 걸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에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마다 자꾸 손찌검을 해. 손찌검.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민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사실이야. 민영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아 임신했을 때 잠자리를 못 갖는다고 어디서 이상한 짓 하고 들어왔었어. 그때 내가 헤어졌어야 했는데 뱃속에 아이도 있고 혼자 애를 키우며 살 자신이 없어서 나만 참으면 되지 하고 참고 또 참았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 저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딸이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다 사귀면서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웃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몇 달을 한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딸이 그런 걸 겪고 있다는 걸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눈물이 났어요. 민영이한테 미안해서 내 딸이 그 시간들을 혼자 버텼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그리고 민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지아한테도 저런 아빠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엄마,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펑펑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해줘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퍼서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엄마가 죄인처럼 느껴져서 그냥 조용히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묻는 눈빛. 저는 남편한테 눈빛으로 말했어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한참을 울던 민영이가 콧물을 훌쩍이며 말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나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아. 자리 잡히면 엄마 꼭 챙길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영아, 엄마 신경 쓰지 마. 엄마 당분간 아빠 병원에 있을 거야. 그리고 천천히 월세방이라도 알아보고 일도 다시 시작할 거야. 엄마 걱정 말고 너 잘 챙겨. 엄마, 괜찮아. 진짜로. 민영이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인생이잖아. 그 말이 짧은데 참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민영이는 회의가 있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힘겹게 물었어요. 민영이가 힘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무언가를 꼭 참는 것처럼. 아빠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게 저보다 더 사무치게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남편일 테니까요. 저는 남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차갑고 얇아진 그 손. 우리 민영이 잘 될 거야.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병원 창가에 앉아 한참을 밖을 내다봤어요. 많은 생각이 흘러갔어요. 딸이 이혼을 하면 지아는 어떻게 되는지, 민영이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는 다시 일을 구할 수 있을지,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정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위집에서 나오던 그 순간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갈 곳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 저한테는 남편이 있었어요. 민영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병원 창문을 물들였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남편 병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창문을 물들였어요. 민영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뿐이었어요. 제가 모아둔 조금의 돈을 주는 것, 그리고 지아를 돌봐주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 두 가지가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내가 능력이 있었다면,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면, 우리 민영이가 그 집에서 그렇게 오래 버티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참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남편 침상 옆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쥔 채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 전세를 알아봤어요. 오래 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마침 가까운 곳에 적당한 방이 있었거든요. 작고 소박했지만 혼자 살기엔 부족함이 없었어요. 가전도 가구도 따로 살 것 없이 있는 것들로 충분했어요. 짐을 풀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게 내 집이구나. 내 공간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안도가 돼서 자리를 잡자마자 일자리를 찾았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백반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출근 첫날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어요. 작다고 했지만 이게 다 내 거잖아요.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히 내 것. 그 생각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있을 때 민영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박정호랑 이혼하기로 했어. 저는 21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협의 이혼으로 순순히 하기로 했어. 지아도 내가 키우기로 했고. 잘했어, 민영아.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제일 먼저, 제일 크게 나왔어요.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민영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못 보여줘서 미안해.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민영아. 응, 엄마. 너는 항상 잘 살고 있었어. 엄마한테는 늘 최고였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화기 너머로 민영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녀는 말도 못하면서 한참을 전화를 붙잡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같이 울면 됐어요. 주말이 됐어요. 민영이가 지아를 데리고 제 원룸으로 놀러 왔습니다. 작은 방에 셋이 모였어요. 좁았지만 꽉 찬 느낌이었어요. 지아는 처음 보는 공간이 신기한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기저기를 기어다녔어요. 민영이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아늑하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지아를 씻기고 셋이서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민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나 월요일에 그 집에서 나와.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되지?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민영이와 지아가 저의 작은 원룸으로 들어왔어요. 셋이서 살기엔 좁았어요. 솔직히 좁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지아 옹알이 소리에 눈을 뜨고 민영이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지아한테 뽀뽀를 퍼붓고 저는 지아 어린이집 보낼 준비를 했어요. 민영이가 나가고 나면 저는 지아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갔다가 백반집으로 출근했어요. 일 끝나면 지아를 데리고 오고 민영이 퇴근하면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별것 없는 하루였어요. 근데 그 별것 없는 하루가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지아는 저와 민영이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하루하루 쑥쑥 자랐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웃고 조금씩 더 말을 했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여느 때처럼 어린이집에서 지아를 데리고 시장을 보고 있었어요. 지아 손을 잡고 두부 하나 집어드는데 민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랑 다르게 조금 들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저녁하지 말고 기다려. 전화를 끊고 지아를 바라봤어요. 지아야,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준대. 지아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날 저녁, 민영이가 데려간 곳은 평소에 가던 식당이 아니었어요. 제법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민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팀장으로 승진했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월급도 엄청 많이 올랐고. 또 있어, 엄마. 회사에서 사택도 제공된대. 민영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눈빛이 어릴 때랑 똑같았어요. 운동회에서 1등 했다고 달려오던 그 얼굴이랑.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식당 아니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버텨온 우리 딸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는 게, 저한테 이런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러 달려왔다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쁘고 너무 대견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효도할게. 우리 지아도 멋지게 키워낼게. 엄마, 옆에서 지켜봐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그때 지아가 작은 손으로 제 볼을 톡 건드렸어요. 고개를 돌렸더니 지아가 방긋 웃고 있었어요. 그 작은 얼굴에 세상에서 제일 환한 웃음이 피어 있었어요. 저는 지아를 꼭 안았습니다. 뜨겁고 작은 그 온기가 가슴 안으로 전해졌어요. 이걸로 됐다. 이 아이가 웃고 있는 것, 내 딸이 웃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셋이 이렇게 함께인 것,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인생이 항상 내 뜻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남편이 쓰러지고, 딸이 울고, 사위한테 상처받고, 갈 곳 없이 버스를 탔던 그날들. 그때는 몰랐어요. 그 힘든 날들이 이 자리로 데려다 줄 거라는 걸. 이순덕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순덕님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눈물이 나셨나요? 어딘가에 지금도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버티다 보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오늘도 노을극장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순덕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